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20년부터 부동산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경영과 장형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 이후에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신다면요. 지난 12월 16일에요. 우리 이번 정부에서 18번째 해당되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그 대책은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억제 규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보유 부담과 양도소득세를 좀 강화시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 확립하고자 하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네 개를 발표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에 핵심은 이제 투기적 수요 억제와 두 번째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러한 대책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나 흐름을 예. 타니까 예.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만큼 부산 지역에는 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앞서서 대출 규제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제 대출이 이렇게 많이 일으켜지면 그 돈으로 자꾸 투기적 수요가 생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였는데요. 9억이 넘는 이런 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LTV라고 하는 담보 인정 비율이 이제 종전에는 한 40%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구간을 좀 나누어 가지고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까지는 40%, 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담보 인정 비율을 인정하도록 강화되었죠. 절반으로 예. 줄어들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14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대출 좀 받고 싶다라고 치면 종전에는 40%니까 6억 정도가 대출됐을 네네. 겁니다. 15억 정도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는 9억까지는 40%, 그러면 3억 6천이죠. 그다음 9억을 초과하는 5억까지는 20%, 1억. 그래서 4억 6천 정도밖에 대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좀 많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라 그럽니다. 네. 그 아파트에 관해서는 담보 대출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예. 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예, 인정이 인정된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예. 강화가 됐다라는 말씀인데,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유세와 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 관해서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네. 취지인데요. 이제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구역이라는 구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0.2%에서 0.8%까지 이렇게 요율을 올렸고 네. 나머지 일반일 경우에는 0.1에서 한 0.3% 정도 이렇게 강화를 해서 보유세 부담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즉 양도차익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억이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근데 부과하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그래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1년에 뭐 8% 해서 10년 동안 해서 80% 최대 공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80% 공제가 됐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아도 않더라도.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거주 기간 요건을 더 넣습니다. 아. 그래서 1년에 8%가라 치면 거주했을 때는 4%, 네. 거주하지 않았으면 4% 없죠. 그래서 아하. 보유 4%, 거주 4%, 그래 8%인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을 팔았다라고 치면 네. 이제 옛날에는 80% 공제되던 것이 네네. 이제 40%만 공제가 되겠죠. 아하. 그런 요건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조정 대상 구역이라고 치면 네. 뭐 물론 부산은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만 네네. 조정 대상 구역에서 이제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2주택 이상이면 10% 가산하 중과를 네. 하고 3주택이 20% 중과를 합니다. 근데 주택이냐 아니냐를 계산할 때 아파트에 당첨을 가진 가족이 당첨됐다고 치면 네. 당첨권에 관해서는 주택을 보지 않아서 1가구 1주택이었는데 분양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는 네.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아하. 가산할 때는 주택 수로 보겠다. 음. 그래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 당첨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1세대 2주택이다. 아하. 그래서 앞에 거를 처분하게 되면 네. 중과를 받겠죠. 네. 조정 대상에 의해서. 그게 좀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주택은 통상 1년만 보유하고 처분하게 되면 1년 이내는 40%, 네.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로 누진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2년 지나야 일반 세율로 가고 어허. 1년 이내에 처분하면 50%, 네. 1년에서 2년 사이에 처분하면 40%.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1년에서 뭐 2년 되는 건 당연하고 일반 요율의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좀 예. 예민하시고 맞아. 예,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세 가지나 이제 좀 변화가 있다는 거 예. 좀 꼭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해 같습니다. 두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또 전세 대출을 막는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이 대책 역시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뭐 우리 부산 지역이야 좀 다르겠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고가의 뭐 전세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구입한 자가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네. 이제 전세자금 은행에 가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신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음.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 보증을 어디서 해주냐 그러면 공적 보증이라고 하는 주택금융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공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거나 네. 또는 사적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적 보증에서는 보증이 안 되어서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았죠. 네. 사적 보증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사적 보증, 즉 서울보증보험에서도 9억 원 이상의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주지 마라.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는 자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하나 사거나 또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를 더 사서 2주택이 돼버리면 이제는 전세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네. 전세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많이 이렇게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공적 보증에선 못 받아도 사적 보증에선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되질 막았다. 않고 예. 받았던 거, 이미 받았던 것도 다시 회수하겠다.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군요. 특별한 예외 경우에는 뭐 유예를 해준다 그러는데 네.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전세 살고 있다가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거의 9억을 초과된다. 네. 그러면 전세자금 회수. 또는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추가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럴 경우에도 이제는 뭡니까? 회수한다. 네. 이게 우리 이번에 핵심 규제 정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9억 원을 초과했을 그때는 경우를 해당되는 말씀을 겁니다. 예. 하신다는 거고 사실 이러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대책들이 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일명 그 큰손이라고 하죠. 예, 예. 서울의 많은 큰손들이 우리 부산으로 좀 몰린다. 그런 큰손들이 몰리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 생각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에 어떤 초강력 네. 규제가 심리적 압박을 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받지 않는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과연 부산의 시장을 교란할 거냐라는 네.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 이런 강력하고도 촘촘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 사람도 심지어 압박을 좀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지난 뭐 7, 8월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큰손, 서울의 큰손들이 네. 부산에 어떤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 그냥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가격을 올렸고 네. 거기에 또 덩달아서 우리 부산에 이렇게 착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뒤늦게 이렇게 네. 들어가는 바람에 뭐 속상한 일도 생겼을 겁니다. 오른 상태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있겠죠.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 과연 지난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겠느냐라고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현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난해에 많은 가격이 올려서 지금 값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는 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자금에 대한 뭐 출처라든지 이런 조사 또는 이제 구입 자금 내역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지 압박을 주기 때문에 네. 서울 자금이라도 또 지난해처럼 이렇게 막 들어와서 교란하지 않을 걸로 보고 네.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국지적으로 특별한 지역, 특별한 어떤 구역에만 한정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별한 구역, 특별한 지역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11월 초였죠. 일명 해수동이라고 하는 해운대와 수영구 동네의 그 조정지구 대상에서 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제가 되자마자 좀 이 해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올랐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뭐 한국감정원의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이나 이런 다른 유력한 지역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택 정책 심의를 열린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네. 그 소리로 인해 소문에 의해서 부산이 풀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즉 외지 즉 서울 사람들이 부산이나 또는 울산, 거제, 창원 또 이런 저평가되어 있거나 내려간 지역에 그런 유수 지역에 대해서 이미 7월, 8월, 9월부터 네. 전년도 대비보다 많게는 500% 이상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집값이 야금야금 올라갔는데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은 또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감지 못했죠. 그러다가 11월 6일 날에 조조 해수동이라는 지역에 조정돼서 해제되니까 그때서야 우리 부산 시민의 뭐 소위 내 집 마련자라든지 네. 또는 투자자들이 뒤따라 붙는 바람에 집값이 뭐 그야말로 국지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은 뭐 2, 3억 이렇게 네. 오른 지역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심지어 안정이 됐죠. 네. 왜냐하면 주택 시장을 가격을 이렇게 견인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심리고요. 네. 중기로 볼 때는 이제 수급입니다. 네.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입지입니다. 네. 근데 단기적 심리, 즉 지금 안 사면 야 집을 내가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네.
또 다음에 사게 되면 집값을 너무 많이 주고 사야 되겠다, 빨리 사야 되겠다 하는 그 심리는 제가 볼 때 제가 늦어도 12월 말이면 끝난다라는 네. 얘기를 주위에 많이 했은 적이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심리가 거의 이제 꺾였고 이제 평상심을 찾았다, 정신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심리가 참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거기에서 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 좀 기다려보든 해야 되는데 그 심리전에서 자꾸 좀 이 말리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6일 해수동이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된과 동시에 단기에 진짜 말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네네. 해수동과 그 주변 지역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점이다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팽배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번 12월 16일 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서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네. 우리 부산 시민들도 압박을 받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심리적 압박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네. 초양극화 시대여 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내려가는 지역이 있고요. 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특별한 테마를 가진 재건축 단지라든지 유망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네. 무슨 이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도 핫하고 있고 지금도 거래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이지만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곳도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4월 총선을 이야기하지 예.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정당들의 부동산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정당 간의 어떤 정책 대결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뭐 저를 포함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단순하게 주거용으로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즉 어떤 재산 증식으로도 보는 것이 뭐 현실이죠. 현실인데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는 그런 그 주거와 재산 증식에다가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살겠나라고 하는 그런 네. 욕망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택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이런저런 개발 공약을 쏟아낼 것이고 네. 그런데 그 공약 내용에는 실현될 수도 없고 또는 실현되더라도 소위 말해 제가 뭐 죽을 때까지도 되지 않을 그런 공약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네. 사장될 공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실패할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나 또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뭐 2030 부산광역시 뭐 균형 발전 계획이라든지 네. 2030 뭐 도시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나름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오픈된 자료들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게 좋지. 그냥 단기성 개발 공약에 움직이다가는 또 네.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예. 정당들이 뭐 많은 그런 이 정책들을 내놓겠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뭐 단기간에 뭐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취사 선택해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망도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이번 정부에서 이번 12월 16일이 18번째
정책인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정책이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제 투기 수요, 즉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네. 중장기로 가면 시장의 자율성을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가면 역기능이 생겨서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정책만으로는 뭐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든지 또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기 전으로 이렇게 원상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전하고 또는 이렇게 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낼 걸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변수는 4월 총선이 있고요. 또 내후년에는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장률이 뭐 1% 끝에서 2% 왔다 갔다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 정책만 이렇게 만발할 수 있겠느냐. 또 더 쓸 수 있는 카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은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우려했던 것처럼 서울의 강력한 규제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또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우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게 되면 또 국지적이든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네. 우리 부산도 규제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네. 그렇다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도소득세나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규제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구역에서 적용됐던 것들이 네. 우리 지역에도 이제 규제가 되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이것이 과열되면 또 다시 예.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참 부동산 시장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마 교수님께서도 많은 분들에게 받으셨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과연 내 집 마련에 도전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예, 예.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겠느냐는 네. 개념, 뭐 그런 개념인 걸로 보이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 집 마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내 집 마련이 뭐 투자는 아니겠지만 투자의 완투 시작은 내 집 마련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우 이제 뭐 종잣돈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끼고 그래 집을 하나 더 거둬 샀더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네.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언제 어디서 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난 작년에 116 11월 16일 조정 대상 해제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소위 선호하는 지역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서둘러서 또 이렇게 막 집을 사는 그런 내 집 마련을 사는 건 조금 지양을 하고 네.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깨끗하고 좋은 데만 살고 싶어서 사지는 못하니까 전세로 가서 뭐 살자 네.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삶의 방식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저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젊었을 땐 좀 고생을 사서 한다고 네. 부산 지역의 핵심 지역에 괜찮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뭐 빌라들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네. 빌라들에 가서 거기서 내가 좀 사서 거기 살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네. 불편하더라도 10년의 장기 플랜을 잡고 살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네. 이주비를 주니까 이주해서 전세 살다가 네. 그 아파트가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네.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추세, 또 지금 계절적 요인도 아니습니까? 특히나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한 2만 4, 5천 세대가 공급이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기는 심리지만 중기는 수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부산의 적정 공급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네. 적게는 17,000세대, 많게는 한 2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2만 4천 세대가 쏟아진대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초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두를 필요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양극화 시대니까 네. 주변은 공급 과잉으로 떨어지지만 핵심 지역들은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서두르지 말되 좀 주의 있게 보면서 가시고 또 내 집 마련이라고 치면 너무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네. 과감하게 네. 내가 살 집이 설령 뭐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면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걸 안목으로 봐야 되겠죠. 예. 선택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만 앞으로 공급량이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하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네. 또 하늘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이나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이제 줄어들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고 또 이제 고령화되어 있고 또 1인 가구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급변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인생들 30년 또는 40년 그때 먹고 살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의 트렌드는 좀 이렇게 갖고 있던 전답을 팔고 뭐 상가주택이나 이제 걸린 상가를 사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는 1인 가구 또 1인 세대가 많으니까 역세권에 또 원룸이나 또 오피스텔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분도 많이 계실 네. 건데 뭐 다 특성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이제 너무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보면서 가는 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경험칙에서 보면은 뭐 지나간 과거 이야기지만 전날 내 집 마련이나 작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때 우리 2018년도 뭐 후반이나 또 2019년도 초반경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더 내려갈 것 같고 네. 두려워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목을 가지시는 게 네. 역발상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관련 정보들 또 상세하게 풀어주셔서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경영과 장형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2020년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6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허위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